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MBC 뉴스데스크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니까 국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선거 개인 멘트를 했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MBC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MBC에서 재차 클로징 멘트로 같은 질문을 했죠. 네, 지난 2일 주말 데스크 김경호 앵커가 국힘이 취재 거부 협박을 했다면서 이것이 윤호개인과의 절연이냐며 다시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봅시다. 지난 주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 의미를 묻는 저의 질문에 돌아온 건 답변이 아닌 취재 거부 협박이었습니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의 측근이나 그의 행위를 옹호해온 인물들이 후보로 확정됐거나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윤 어게인과의 절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든 언론이 MBC처럼 질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색깔론, 네. 언제적 색깔론이야, 언제적. 그 색깔론으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듬직해요?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외에도 대구 달성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등이 윤호개인 공천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윤석열과 가까운 인사들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분들은 윤호개인이 아니라고 절대 할 수가 없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윤석열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투입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들이었는데 경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수 공천했어요. 이용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수행실장이었거든요.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는. 네. 호위무사라고 불렸는데 역시 단수 공천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윤석열 내각이었으니까 윤호개인 인사로 봐야 되는데 지금 경선 들어가서 후보들 공천이 커요. 여기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요? 네. 그리고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는 아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이 윤호개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분이 윤호개인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디언의 영상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윤호개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뻔뻔하니까 좋잖아, 헷갈리지 않고. 자, 저 정도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두 분 김초롱, 김경호 앵커인가요? 두 분이 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네.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4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봅시다.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할게요. 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듬직해요?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도 보탰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봅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무너지면은 일당 독재가 되지요. 일당 독재가 어딥니까?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죠. 저분들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자, 재보선 지역구 중에 가장 핫한 두 곳이 이제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 가위인데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와도 연결돼 있죠. 두 후보 모두 해당 지역에서 돼요. 법사위원장하고 이 후보로 나서신 게 네. 지금 되돌아보면은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하면 후보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전망하는데. 아니, 저마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저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경기도지사 꼭 내가 안 해도 되지. 이걸 꼭 내가 완성할 거야. 이건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도지사 생각하시다가 네.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네. 내가 우선순위를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 네. 결국 이쪽을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계셨던 이때 거구나. 안 하면 아무도 못 하고 아. 그러니까 이때 안 하면 이 좋은 때가 오지도 않고 그렇죠. 더 못하고 더 후퇴할 것 같고 반작용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를 포기하더라도 난 이쪽을 네, 선택하겠다고 내심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구나. 제 그 아하. 주변 측근한테는 딱 2명한테는 저의 내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못할 줄모르다. 다른 분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다 진심을 보였으니 그냥 또 되겠지 나중에. 다 후임이 할 거야. 네. 본인 할 만큼 했어. 네, 네. 경기도지사 빨리 나가. 준비하자. 그렇게 네. 말했는데 네. 그건 몰랐네.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런데 또 그 직전에 네.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다 통삭제하고 예. 무척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또 등 떠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이게 이제 됐으니까 일로 나가시오. 아마- 그런 셈이 됐네. 아이고 말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뭐 이심전심 아니었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아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한 만큼이 안 됐으면은 네. 계속 하셨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죠 저는. 자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꾸리셨는데 네. 추추 선대위 이름 잘 정했어요. 예. 추진력은 추미애 맞죠?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추추선대위 그랬더니. 추진력은 추미애 네. 이름 잘 정했어요. 네. 예. 여기 이제 제가 인적 구성을 좀 봤는데 네. 선대위 총괄위원장의 조정식, 김태년 이분들은 차기 국회의원장 나오신다는 분들 아닌가 이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준호 의원 물론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규모가 대선 출마하나 싶을 만큼 크던데. 경기도가 그래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있고 국회의원님들이 제일 많고요. 많습니다. 네. 동아일보 언제까지 버틸지. 동아일보 그분 보도 있잖아요. 무슨 보도? 동아일보 대장령 그분 보도 과거 그게 정말 저는 언론사의 참사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 큰 오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일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 편집진 입장문까지 한번 냈어.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제목이 그거예요. 대통령 말의 무게와 언론의 책임 이렇게 해서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다.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한마디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그 제도적 절차도 외면하고 억울하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는데 SNS를 통해서 공적 소통보다 사적 응징을 택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말의 그 무게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 그 언론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근본적인 먼저 그보다 우선되는 거는 대통령 이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동아일보가 그 큰 오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먼저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는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동아일보가 언제까지 버틸지 내가 매일매일 이거 말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여기서 말하지 말고요. 동아일보에다가 내용 좀 증명을 조용히 보내요. 내용 증명, 내가 솔직히 아니, 동아일보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예, 한번 아니 저기다 물어볼게. 대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이걸 갖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NH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Not embedded here.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쪽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쪽이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야. 내 건 아니야. 우리가 껴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NH 증후군, not embedded here. 우리 쪽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증후군인데 지금 이제 홍 기자가 얘기하신 게 그때 대장동에 그분은 하면서 기사를 썼던 그 사람들이 지금 팀장이자 부장이에요. 그렇겠지. 그때 그걸 데스킹하면서 지시했던 사람은 지금 국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게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야 라고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요새 기사가 없잖아요. 반성도 없고 사과문도 없고. 예. 그때 썼던 모든 기사를 다 정정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그 양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수백 건씩 쏟아져. 그래서 입장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입장을 안 낸다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제가 봐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물고 뜯어지려고 하는데 기자협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자협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나 이거죠. 난 그게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분노스러운 이거와 거야. 관련된 기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기사도 거의 없어요. 검찰이 줘야 검찰에 받아쓰기를 했는데 검찰이 자기네가 지금 조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뭘 내놓을 게 없어. 검찰이 안 내놓으니까 기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내 말은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현실적으로 대응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그거에 나오니까.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한다든가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답을 했다든가 뭐 이게 나와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물어보면 전체 되죠. 기자협회라든가 전체 언론 노조에서 공개 질의를 공개 질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조선일보는 답하라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2017년에 대법원이 이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모자라거든요. 16,000명 정도가 병력이 비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있어도 미사일을 쏠 군인이 없어요. 예. 그 전투병이 워낙 모자라니까 난리가 났는데 하레디 집단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4%입니다. 맨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전체 14%. 근데 이게 15살 밑으로 따지면 25%예요. 오, 4분의 1이네. 엄청난 그러니까 인구구나. 대법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평등하지도 않은데 그럼 미래의 군인은 어디서 데려올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 15살 밑으로 따지면. 와. 전체로 따지면 한 14% 되는데. 네타냐후가 그래서 집권이 계속 가능한 거죠. 근데 국회에 12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네타냐후가 64명을 연립정부로 긁어 모아가지고 유지하는데 하레디파가 20명이에요.
그 중에서 하레디파가 나 그만두고 네타냐후에서 반 네타냐후로 갈래 그러면 조기 총선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레디는 왜 네타냐후를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 대법원이 2017년, 2024년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레디에게 병역 특례를 준 거. 그때 하레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데모하니까 밀려서 이걸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길에 눕고 했는데 알몸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를 찢으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찢으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겠다 그 사람들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위.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특혜를 다시 줘야만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군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레디 부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레디 부대를 왜냐하면 하레디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가족의 여자들만 만나거나 바라봐야지 다른 여자들을 보면 안 돼. 아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가 막 혼성 편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야 돼요 군대를.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달라. 예, 이슬람의 할랄처럼 유대인 중에 하레디도 먹는 음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쓰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대로. 예,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남성 여성의 혼재의 문제, 병역에서의 어떤 그 이게 집총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거기서도 종교교육 시간을 일정 부분 달라는 거죠. 근데 무기를 들긴 들었네요. 뭐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레이더라든가 직접 뭐 공격- 이제 가능한 한 집접통을 안 쓰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정권은 중재안을 내는 거죠. 따로 부대를 편성해서 하레디 사람들만 데려와서 군대 일을 시키는데 종교교육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다음에 식사는 따로 준비하고 여자들하고 안 만나도록 격리시키고 등등인데 그래서 8만 명을 하레디를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2천 명밖에 못 데려갔어요. 근데 그러면 하레디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러 가지 특혜를 위해서 유지해야죠. 네타냐후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미 위헌이라고 해서 하레디를 전부 군대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네타냐후 정부가 다시 뒤집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유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 나도 자세히 말은 안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기현 판사가 내란 속의 1심 재판 때 윤석열 계엄 12월 1일 결심했다고 했어요. 계엄을 무척 우발적인 사고처럼 만들어버렸는데 그 판결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는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의몰 예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계엄을 내란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기현은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틀 전이라고 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적어도 1년 전부터 수많은 계엄과 관련된 미팅과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 당선된 그 해 2022년 11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에서 윤석열이 비상대권 얘기를 꺼내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저 얘기를 당선되는 해 했다고요. 네. 근데 무슨 이틀 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 진짜. 자, 그래서 그 새로 발견된 문건은 언제쯤 문건이라는 거예요? 2024년 3월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얘기해 봅시다. 조작 기소 특검 관련해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당의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브리핑했습니다. 직접 봅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큰 틀에서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미군의 독일 철수예요.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 철수한다고 했죠. 네, 주동 미군 약 5천 명 철수를 12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답을 하거든요. 영상 잠깐 봅시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자, 이거 잠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빨리 해설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서방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어딘 것 같아요? 영국?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은 언어니까. 독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그럼 어디냐? 구소련입니다. 네. 2,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중 1,500만 명 민간인이고. 나치 슬라브 말살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령지 주민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2,700만 명이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가 멸망한 수준으로 학살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인들의 나치 독일에 대한 증오는 엄청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베를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연합군이 소련군이에요. 그때는 이제 소련 미국과 연합군이었으니까. 아이젠하워는 오히려 미군 진격을 엘베강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베를린 작전에서만 소련군이 35명이 또 죽어요. 당연히 소련은 베를린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네. 실제로 전후에는 미국이 서독, 동독을 소련이 차지했는데
그러다가 1948년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시작합니다. 베를린 봉쇄라고 알려진 작전을. 네. 이건 왜 그랬냐면 미국이 이제 그 독일 재건을 위해서 마르크 새로운 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소련은 서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모든 도로, 철도, 수로, 전기, 상수도 다 차단해버려요. 봉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독일이 재건되는 게 싫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다가 이들이 다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이참에 베를린 전체를 먹어야 되겠다. 이때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를린 공수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매일 수천 톤의 물자를 서베를린에 공급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 서베를린 주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해내요. 미군이. 그러면서 1년 만에 봉쇄가 소용이 없으니까 봉쇄가 풀리거든요. 그 봉쇄가 풀리기 직전에 만들어진 게 나토예요. 이 사건 전체가 세계사에 기여한 역사에 유럽사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큰데 나토가 그렇게 창설이 된 것이고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을 두 번째로 구한 거죠. 나치로부터 한 번 구하고 네. 소련으로부터 한 번 더 구하고. 당시 독일은 패전국이고 아우슈비츠로 인해서 도덕적 패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러시아의 한 짓은 알고 있으니까 네. 소련 치하가 되면 자기들이 치를 대가가 자명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미 국가죠 말하자면. 미국이 서방의 리더가 된 건 그런 역사를 거쳐서인데 근데 최근에 독일 총리가 그런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해서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통지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홍익표, 경기도 이재명 지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김한신, 귀측의 성인은 제는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약품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때 인도적 지원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유엔제도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자재 약품 사용과 의료기구 사용 현장을 방문한 것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보건성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그 평양 의대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방북 초청장이잖아요. 초청 전 단계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 루트로 경기도 입장에서 했던 거죠. 근데 굳이 쌍방울에 의존해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막 돈을 보내라고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성사된 것은 이 김한신 대표를 통해서 성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한신 대표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사업 중에 하나를 김한신 대표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그 쌍방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쌍방울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네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전체가 나가리가 됐는데 쌍방울이 나서든 안 되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다음 될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800만 달러를 줬는데 마지막에 검찰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그 돈을 줬는데 왜 방북이 성사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돼요. 100억을 1년 동안 줬는데 100억을 줬는데 이건 뭡니까? 북 입장에서는 공작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자, 이것도 좀 보는 게 검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통일부에서 저도 자료를 받은 건데 통일부에서 그 북한에서 이제 보건성에 온 통지문을 보고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실제 남북 관계에 대한 초청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는데 김한신 대표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 국회의원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단체장이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하지 무슨 기업한테 뒷돈 주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실제로 되는 지금 소리지. 국회의원 홍익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랑 같이 조사하는데 2018년에 홍익표 의원이 김한신 대표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김한신 대표랑 방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홍익표 지금 수석이 실제로 김한신 대표와 방북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한신 대표가 방북에 있어서는 쌍방울을 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김한신을 통하면 훨씬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스타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통해도 김한신을 통하지 무슨 기업가를 통해서 북한을 간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정조사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최백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그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작업 들어왔는데 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경기도 측에서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북한 보건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청장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이란 거 온실 농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약속하고 안 해줘서 쌍방울이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도는 제가 그 검찰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게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이 그 특수유리잖아요. 그거를 유엔 제재 품목, 대북 제재 품목에서 풀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풀었더라고요. 뉴욕에 가가지고 이거 인도적 지원 물품이다라고 해서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나 그 평양협력국은 아니 돈 주고 끝났으면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쪽을 싹 덮은 거죠. 나쁜 놈들이야. 특검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요. 특검을 안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특검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의원님 특검 꼭 만들어 주시고요. 특검은 이미 발의가 됐고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는 의원들도 어떤 의견이 없어요. 이란에서는 미사일 2방 쐈더니 미국 배가 안 물러갔다고 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 없다는 누가 만든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이수 교수님?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요. 지금 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자유 프로젝트 하면서 완전히 빼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뺀다는 거야?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진작 했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계획도 없습니다. 완전히 통제 계획도 없고 한 상태에서 이란이 뭐 얼마든지 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 군함을 해서 그 도발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간을 본 거 아닐까? 실제로 갔는데 맞추지는 않고 일부러 안 맞췄다 보면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미국은 피해가 없다 그러고 이란은 피격했다 그러고 양쪽에 뭐 이제 명분이 아마 그런 선에
수준에서 절반씩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피격을 실제 맞춘 건 아니고 근처로 쏜 것이고. 그러니까 군함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맞았어 하지만 그 발사한 건 맞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선박 피해까지 되니까 말이 프로젝트 프리덤 자유항행이지만 오히려 이 작전으로 이게 고통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위험 수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배도 피격 가능성이 있는 배를 미국의 군함의 호위에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야말로 이제 서방을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명분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말했을까요? 어차피 안 될 걸. 아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안에 있는 2,000척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이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자 안쪽에 있던 배들이 UAE 쪽으로 붙어가지고 조금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거를 미국이 이 봉쇄가 더 커져야 하니까 미국은 긴장도를 올리는 동시에 왜냐하면 이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어떻게든 나오게 해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보면 트럼프 지금 저기 중간선거까지 6개월 남았잖아요. 그 홍익표 수석 정무수석 통해서 특검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수기해달라. 이 메시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긴 하는데 시기는 좀 미루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기와 절차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기는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그 시기의 문제는 이후가 지방선거 이후로 보여야 돼요.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이에요. 이제 절차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검법을 발의한 분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법안 소위, 법사위의 법안 소위,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또 의원총회가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 안에서의 절차적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 그런 뜻으로 일개전 이후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선 이제 사실상 본게임 들어갔잖아요. 대진표도 다 나왔고 29일인가에 그 사전투표 있고 이번 달 3주 후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국회가 돌아가기도 어렵고. 근데 또 그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원구성이 있거든요.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하고 그렇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보통 그러면 6월 한 달을 넘기더라고요. 한 달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원내수석 할 때 좀 신속하게 그래도 했는데 이번에 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월이 공정될 가능성이 크죠.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임위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겠다고도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배려하는 척. 그래도 이제 6월 의장이 이제 다음 주에 뽑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다음 주 의장 되고 그러면 5월 30일까지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되니까 6월에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쪽도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서 서로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협상에 들어가는데 아마 협상은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안 되겠죠. 그 이후에 결단을 할 시기를 언제 또 거기도 시기와 절차를 또 봐야 될 겁니다.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으로는 그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서 바로 결정해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원구성은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원내사안이거든요. 원내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파트너가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의장도 새 의장에 새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네요. 그러면 6월은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6월이 지나갈 가능성도 크죠. 6월에 보통 본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럼 특검은 7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라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에 하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6월이 공정이 되고 7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한 벌써 5월, 6월, 7월 3개월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국정조사 마치고 특검법 발의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네. 하려면 지금 이번 주에 해버렸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가 시점이 자, 그러니까 원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리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국정조사도 처음에 회의에서 맞춰서 시간을 딱 결정해 보니까 4월 30일까지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2월 달에 회의를 처음 하면서 일정을 쫙 뽑아 보니까 국정조사 한 4, 50일에서 50일 걸리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이전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는 발의를 하고 본회의 통과 시점을 딱 맞췄죠, 제가. 그 스케줄은 아주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타이밍을 보면 6, 7월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시간표는 잘 챙기시네요. 근데 워낙에 국정조사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기사들이 안 나온 데다가 오히려 이제 특검을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방첩사가 2024년 3월 한미합동 자유의 방패훈련 때 계엄에 대비한 체포 호송 훈련을 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현지포에서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냐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오기 전까지의 방첩사 훈련은 보안 점검 등을 했는데 여인영이 부임을 하면서 계엄이 발생하면 합수부와 미리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엄을 상정한 거죠 이미. 그러면서 뭘 했냐면 체포와 호송 연습을 한미합동훈련 때 체포 호송 훈련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엄이 있었을 때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임무가 부여됐었죠. 저도 잡으러 왔던 거 아닙니까? 제 이름 잘 몰라서 김호준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호준? 그러니까 2014년 3월 이전에 계엄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부여받고 여인영이 부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체적 정황인 거예요. 예. 종합특검? 화이팅! 자, 어제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호르무즈에서 사고 난 우리 선박 소식인데 HMM. 이게 원래 현대 상선이 상호였는데 2016년에 이제
이 부분에 거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H 멀찬드 머린 그 현대상선의 이니셜만 따서 HMM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 나무 선박이 폭발 화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대를 건든 건지 아니면 뭐 공격. 당시 검찰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이게 최근 국조특위에서도 ETF 말고 국조특위에서도 교도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영상 한번 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공범들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를 봐준 게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봤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 모여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13135 맞은편 창고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1차 개원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할 사실은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자, 수원지검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가 연호수 파티 있었다. 나를 회원을 하고 그랬더니 거짓말이다 하고 위증죄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현재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리고 이 정치검찰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해요. 수은 거짓말인데 분명히 자기들이 사와서 먹었는데 근데 먹었다고 하니까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몰아서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 세웠어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특조를 하고 거기서 교도관들이 나와서 증언을 안 했으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그걸로도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저 검사들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공권력을 가지고. 네.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 언제 발표한답니까? 5월 17일이 시한이라고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곧 발표되겠네요. 퐁당퐁당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랬죠? 네, 퐁당퐁당이었어요, 꽤. 그러면서 선거가 4주도 이제 안 남아서 오늘부터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매주 한 번씩은 최소한 전화 연결은 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하고 해서 한 주에 16개 단체장을 한 바퀴 그래서 3번 돌리려고 합니다. 예. 왜요? 짧게 연결하면 되지. 자, 첫 번째 민주당 경북도지사 오준규 후보 만나볼 텐데 오늘은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뭐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쿠팡 건도 야 이미 뭐 개인정보 다 나갔는데 뭐 새로운 거 있어? 이렇게들 또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존의 것들과 조금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주문한 상품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문했던 상품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 개인정보라는 게 단순 신상 정보가 아니라 그 몰에서 주문한 내역까지 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공개됐던 자료를 보면 성 관련 용품 뭘 샀다.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건강 상태도 드러날 수 있고. 그렇죠. 거다가 이게 왜 무섭냐면 쿠팡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사지만 내가 어떤 걸 사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 정보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신상 내역, 어떤 걸 선호하는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정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다른 것은 이름이라든가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는 사실 한번 고정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훨씬 민감도가 높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매 패턴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이죠. 그죠?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보통 뭐 분유를 산다든가 요즘 마트 가보시면 분유나 이런 뭐 기저귀 이런 거 잘 없어요. 거의 다 인터넷 주문하거든요. 특히 쿠팡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는데 분유를 주문했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 옷, 뭐 5세, 6세 옷을 주문했거나 이러면은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렇게? 네 애를 납치하고 있다 이런 거 할 때. 뭐 나이대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랑 그러니까 아이가 대충 몇 살인지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대충 몇 살 정도의 아이가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뭐를 산다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되게 단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 성 관련 물품들을 딴 사람한테 보냈다든가 이러면 이제 너 불륜 중이지. 이런 종류의 어떤 굉장히 클래식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뭐 건강 관련 물건을 샀다면 건강 관련해서 뭘 주문하셨죠?
라고 하면서 배송을 위해 저희 앱을 깔아주세요라는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역대급이라고 보는 게 뭐를 샀다는 게 알려지면 보이스피싱의 어떤 정도가 지금하고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진화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보이스피싱이 걸려들기가 십상인데 이런 정보 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관에서 혹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 보이스피싱에 빠질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래식한 전화에서 납치한다 이런 클래식한 보이스피싱.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고도화된 종류의 그러니까 고도화됐다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아니까 열심히 했던 건데 이 구매 내역을 보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아이 있는 집에 아이 나갈 시간에 그 전화 한두 통만 하면 10통 중에 두세 통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7, 8세 정도가 아동이 입을 옷을 샀다. 그럼 학교 다닌단 말이지. 애가 초등학교. 그러면 한 겁니다. 그냥 2,000회 조회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그 용의자로부터 노트북과 관련 PC들을 압수했고 그걸 뒤져봤더니 그 안에는 3,000개 정보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국회에서 났었거든요. 우리는 1억 4천 이런 게 아니고 3,000번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용의자가 만들었던 그 해킹 프로그램 코드를 보니까 외부의 클라우드나 뭐 이런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저장된 게 3,000개니까 3,000개만 유출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3,000개라고 유출된 정보가 3,000개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동의 못합니다. 라고 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일종의 눈속임이네. 그래서 그 셀프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한 게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미국 어떤 주주들한테 알려서 주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송이 걸리면은 엄청난 돈을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 소송 때문에도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한국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으나 미국에서 소송을 방지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과 잘못된 데이터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그 해커들이 구매해서 누군가 팔았을 법한 이 정보들만 가지고도 막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감도가 낮은 별거 아닌 정보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게 민감한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용의자가 대충 어느 나라 국적의 누구다라는 건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해서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 그럼 이 사람 말고 공범이 더 있어? 과거에 퇴직자들 중에는 정보를 이미 유출한 팔아먹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자가 퇴직을 했으면 보통 이런 서비스에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접속이 쉽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때 국회에서 쿠팡이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은 내부 개발자였고 사용자 인증, 우리 뭐 아이디하고 비번 치면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하던 사람이라서 너무도 시스템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기재부 공문이에요. 이게 YTN 당시 최대 주주였던 한전 KDN에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이미 YTN 지분을 팔아라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팔기로 했고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한전 KDN이 어떻게 팔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기재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많이 안 한다 그랬죠. 네, 이게 왜 저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문제가 되냐면 1대 주주 한전 KDN은 21%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3대 주주 마사회는 9%를 갖고 있어요. 합치면 30%가 조금 넘어요. 이 두 개를 나눠서 팔 것인가 합쳐서 팔 것인가. 당연히 나눠서 팔아요. 주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조건에 맞게 파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강제로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이 두 주체가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에는 못 팔겠다 그러다가 처음엔 안 된다 그랬죠. 네, 팔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팔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기재부가 알아서 해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4일 뒤에 기재부가 한전 KDN을 부릅니다. 니네 궁금했지? 합쳐서 팔어. 합쳐서 팔아. 그걸 이제 우리가 통매각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파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방송법 8조에 보면 30%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지분 30%가 넘으면 아무나 못 사요. 일단 대기업 다 빠집니다. 언론사 다 빠집니다. 이게 이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지분을 규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은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죠. 그렇지. 손님 그 고객이 많아야 입찰을 하는 건데 가격을 높일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고객들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도 이 기업도 안 돼, 다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그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 당시 이제 YTN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니까 뭐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심지어 한겨레 TV, 한겨레 신문도 일부에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언론계에서는 핫했어요. 조중동 보수 언론이 다 관심 있어요. 조중동은 다 관심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실상 작물이다. 정권이 탈취해서 시장에 내놓는 작물이니 적어도 언론사라면 여기 침 흘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언론사도 많았지만 대기업들도 다 CJ, 뭐 중흥그룹, 뭐 호반건설 대기업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YTN은 이 돈도 되는 데다가 자산도 충분하고 다른 관심이 있지. 보도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타워가 부동산 많아요. 부동산도 있고. 서울타워가 있죠. 그다음에 그 미디어시티 상암 미디어시티에 큰 빌딩이 있죠. 그런 이제 자산주로 분류가 되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이제 경쟁자들이 한꺼번에 탈락하고 통일교, 유진 얘네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을 위해서 경쟁자들 다 제거해주는 작업을 누가 했네. 저때 유진을 위해서인지 유진과 통일교 등 양다리 또는 뭐 세 다리를 걸쳤는지는 알 수 없죠. 김건희 쪽에서. 그런 자기네들하고 통하는 일부만 남겨놓고 일거에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게 통매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아니 그건 뭐 알아서 해 하다가 2, 3일 있다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누군가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네. 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엔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단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그건 가짜뉴스네요. 예, 애초에 프로젝트 프리덤 한다고 할 때부터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동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선박이 그 말만 듣고 막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단독 행동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정박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정박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말대로 공격을 당했다면 무슨 어뢰나 미사일이 날라와서 배에 구멍을 뚫었다 이런 얘기인데 배에 그런 구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육안상으로 보이는 파공이나 큰 외관상 손상은 좀 보이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구멍이 없으면? 일단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추정을 해보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인 거나 모두 이제 열어가지고 그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항해경보로 구형 물체가 오만만 쪽에 이제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닌다고 조심해라고 하는 안전 정보를 이제 한박들한테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치되었던 기뢰 같은 것들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해수부에서 항행 경보를 공유했는데 구형 물체,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니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뢰가 떠다니다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하지만 뭔가 미사일이 날아와서 거기 큰 구멍 파공을 내고 이런 건 육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반이 파견이 됐는데 가서 이제 확인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밀 조사는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제 대체적인 원인 파악하는 거는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는 조사단이 오면 금방 그 자체는 확인이 될 것 같고 그게 기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네네. 이번 주면은 그런 잠정 결론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8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인을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했는데 지난번 연결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감사하고 결론이 나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MM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허태정 TV가 2,000명 너무합니다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중으로 10,000명 채우고. 매점 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예요? 예, 몰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몰수를 하면은 그만큼이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시각 차장입니다. 주사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처벌하면은 처벌하면 뭐예요? 매점 매석해가지고 30억 벌었는데 벌금을 1억 맞든지 과장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몰수 조항이 있다면서요? 몰수는 가능합니다.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권리보장 실무 책임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이익은 이익대로 남는데 왜 매점 매석을 안 하겠냐고요. 돈이 남는데 재판 끝나가지고 몇 년 후에 다 하게 되면 이 사람 안 하는 조항이잖아요. 시장 질서 오히려 훼손하잖아요.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네,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 별도로 보고로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보통 공무원들은 고발, 적발 그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법체계가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한편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발했는데 왜 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이 대통령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그러라고 세금 주는 거니까.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자신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얘기를 하죠. 네, 매점에선 포상금을 높일 실효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봅시다. 매점 매석을 신고한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몰수되는 금액의 한 20%니 30%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포상금 규정이 유연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만들기는 어렵다는.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지금 기획자가 금융위하고 최종적인 이제 이견이 있던 부분까지 좀 마무리한 게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해요. 이해가 안 돼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포상금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포상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아서. 환수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가 조작 신고처럼 한 30%를 올리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민간에는 10% 이상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입법적 결단인데.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한 50%씩 준다 그러면 매점 매석하는 회사 직원들이 딱 그거 신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생 먹고 살 텐데 그 어느 회사에 살 수 있겠어요? 일반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 같은데. 범죄 예방에서도 좋고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까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내보세요. 그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 자, 제도를 실효적으로 만들라. 포상금 왜 적게 주냐? 포상금 많이 주라는 겁니다. 아까 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경자 유전 원칙. 몇 달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농지는 농사를 지을 농민만 소유하게 한다. 헌법 정신이에요. 네. 이 문제 또 거론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농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돼 있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다 임찬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질기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확인해주고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 그래서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법률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지 않아요. 네,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제가 이 대통령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법으로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옳은 걸 추구하는데 옳은 걸 추구할 때 저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라고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들려고 돈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요. 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자, 어떤 마인드로 공직에 임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행정을 하는지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모든 공직 후보들이 참고해야 하는 국무회의여서 제가 좀 길게 봤습니다. 자, 지방선거 민주당의 남은 재보선 지역 후보들 공천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김희겸, 군산 김제 부안을의 박지원, 광주 광산을 임문영, 대구 달성군 박형룡 후보가 각각 낙점됐습니다. 네.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 제시했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수용될 것이라고 하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상하게 말을 했다고 제가 네. 저거는 진짜로 거절할 때 말투 아닌데 저거 갑자기 협상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왜 아침 바로 옆에서 듣는데 네. 어렴풋이 기억나셔? 네. 제가 그러면서 네. 이거 갑자기 협상 타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혹시 제가 했던 방금 그거 찾아봐요 그거 다시 틀어줘봐요.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니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지 않아서 수용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건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부정의 뉘앙스하고 또 달라요. 상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그냥 딱 잘라 거절하고 와버리는 경우 저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란으로부터 더 뭔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SNS를 보다가 이거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 생각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 상황이 왔어요. 네. 저 예견을 스스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아무도 저를 칭찬 안 해줄 테니까. 뉴스 공장을 그래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제 갑자기 전쟁 종식을 위한 1페이지 합의안 근접했다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쟁 종료와 향후 핵 협상 틀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가장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도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 통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어제 밤늦게 나왔어요. 네, CNN에 따르면요. 파키스탄이 이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전해지기도 전에 코스피 어제 폭등했죠. 그렇습니다. 종가가 7,3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꿈의 7,000BC를 열었습니다. 꿈이라뇨. 이제는 7천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뉴스의 결이 유지되면 이번 주 8천 갑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어? 네, 믿습니다. 제가 1월달에 5천 간다고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에요. 자, 게다가 협상은 두 단계예요. 크게.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인하는 건 MOU예요. 네. 한 달 이내 실제 평화협상 타결 보자는 거예요. 그게 타결이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 만까지 갑니다. 전쟁 없었으면 올해 안에 만을 간다고 제가 했었는데 네. 자, 이제는 2단계 평화협상 전쟁이 한번 벌어져서 꾹 눌러놨기 때문에 이 보복구매라는 게 있어요. 인간 심리에. 2단계까지 가면 만까지 갈 것이다. 자, 믿습니까? 네, 오늘 더 사겠습니다. 아, 주식 팔았다가 더 샀어요? 네, 그때 바로 주식 아가방 보고 샀어요. 아가방 화요일. 보고?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참. 꽃바지 입었죠? 아, 예. 꽃바지. 아주 어때요? 편하고 예쁜 바지입니다. 어제 일어서 왜? 일어서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어서 기분 잘 됐어. 오늘 나가시기 전에 네. 그 미니 패션쇼 한번 하고 나가세요. 자, 비서실장 공천 될까요? 공천되면은 우리는 좋죠. 그렇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아무리 내란 음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으면은 저 같으면은 사과합시다.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한두 번의 선거는 건너뛰어야 그런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계엄을 몰라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 주장하니까. 그런데 또 옥바라지라도 좀 해야죠. 옥바라지도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십시오.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비서실장이지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뛰어가면은
안 되죠.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를 옥중 출마시키는 것이 장동혁은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정진석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곧 칼날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패막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다고 안 들어가나요? 아니 조금 나가지죠. 방패가 되죠. 한동훈 보세요. 의원 타이틀이 있는 거하고 없는 하잖아요. 거. 그러니까 나 배현진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용남 대 조국 후보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주목을 네.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휘동 후보한테 부정선거, 공정선거 이걸 조건으로 단일화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안 되죠. 그걸 못 받잖아요. 이휘동 후보. 거기도 그냥 갈 것 같고 조국 김영남 후보도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많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듬성듬성 있는 지역은 그래서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원래 내가 투표했던 정당에 그냥 투표하는 경향이 다른 것보다 더 강해요. 강하죠.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분 자체가 많이 알려진 분이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있겠죠.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높고 김영남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지도 높은 인물이 나와서 조국의 인지도와 민주당에 계속 투표하던 성향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길지는 진짜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걸어온 길 자체가 두 분이 조금 색채가 좀 달랐잖아요. 조금 많이 다르죠. 보수 쪽에서 정치했던 분하고 이 진보 쪽에서 어쨌든 조국 후보는 시민사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었으면 그 공준전을 벌일 때 조국과 김용남의 과거, 현재 정치적 주장들의 결의 차이 이런 게 크게 이슈가 되는데 저런 지역은 민주당 누구야? 김용남 누군지 잘 신경 안 씁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상대가 조국이에요. 조국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네.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는 이제 후보 확정된 다음부터 약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로 나온 조사들이 오차범위 내지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또 여권 단일화를 가정해서 이제 여권 단일화, 진보진영 단일화 가상되기를 하면 또 거기서는 인물 중심의 조국 후보가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두 후보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비교되면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관심 받고 모든 언론이 두 후보만 거론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평가가 이미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 김용남, 조국은 새 인물이고. 정당 투표 대 인지도의 싸움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공중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최근에 그거 지역에 잘 전파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대 범죄라고 했는데 왜 형량이 줄었느냐? 이제 판결 내용 쭉 들어보면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할 의무가 국무총리에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부작이에요. 예를 들면 단전 단수 아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단전 단수 이상민 전 장관이 하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지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1심의 부작위 판단이 우리 사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불고불리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 그 외에 부작위 부분 무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내란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몇 가지가 무죄인데 다른 건 법리니까 제가 판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쳐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감형 대목이 있는데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 네. 이 대목 들어봅시다.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솔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감형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분. 사유죠. 가중처벌 해야지. 그렇죠. 평생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평생 공직자 마지막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란 세력과 공모로 보이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혼자 새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겠어요. 네. 그런 합의하에 직접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한 후 대통령까지 데려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공직 오래했다고 감형을 해줘요. 가중처벌해야지. 그렇죠. 공직 오래했다고 감형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건 잠시 퍼니포에서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선거 소식. 충남 정진석 전 윤석열 비서실장은 공천이 안 됐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백의 종군하겠다고 포스팅했습니다.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고 공천을 안 준 거죠. 제가 어제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맞추셨습니다. 이걸 이제 윤호개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랬다는 분석도 있던데 윤호개인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공천을 줬어요. 네. 추경호, 이진숙처럼. 이거는 윤호개인하고 무관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청 5선에 충청의 맹주예요. 그리고 김태훈 지사는 그 이웃 동네에서 재선하고 도지사한 인사. 이제 자신이 맹주다. 이렇게 할 법한 인사이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김태훈 지사가 그렇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 주요 판결 내용 쫙쫙쫙 훑어봅시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인정이 됐고 네. 봅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윤석열에게 의사 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도 인용됐고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부분. 작성일이 2024년 12월 3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위증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주문.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의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자, 내란 재판부 판단인데 이 판결 중요한 의미는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자, 요 내란으로 판단한 부분 들어봅시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게 중대 범죄라고 했는데 왜 형량이 줄었느냐? 이제 판결 내용 쭉 들어보면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할 의무가 국무총리에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부작이에요. 예를 들면 단전단수 아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이 하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지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단했거든요. 저는 1심의 부작위 판단이 우리 사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불고불리,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 그 외에 부작위 부분 무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내란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몇 가지가 무죄인데 뭐 다른 건 법리니까 제가 판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쳐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감형 대목이 있는데, 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했어요? 그렇습니다. 178명 투표로 의결 정족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영상.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명으로서 제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 넘어야 됩니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2명. 여기 이제 5.18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계엄 못하게 하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인데 국힘은 앞으로도 계엄 표결을 불청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했거든. 네.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 얘기 좀 다시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뭐래. 진짜 뭐래. 사회주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불참해야 사회주의와 계속 싸울 수 있죠. 예. 안 그러면 싸울 거리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억지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건식 의장 열받죠. 열받은 영상 잠깐 봅시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12.3 비상개헌 같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9시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될까요? 빨리 달려가 봅시다. 3시간 시간이니까 체력이 달려가지고. 자,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1심에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 주요 판결 내용 쫙쫙쫙 훑어봅시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인정이 됐고. 네. 봅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윤석열에게 의사 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도 인용됐고.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문제의 대구. 예. 대구. 자, 대구니까 당연히 보수가 많이 표집이 많이 됩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보수 표집이 훨씬 높고요. 예. 더블 스코어로 보수 표집이 많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당연히 국힘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난 ARS 4월 초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비슷한데 민주당이 한 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그렸습니다. 예. 지난번 4월 6, 7일 때는 민주당이 41.2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7.3이 나왔거든요. 예. 보수가 결집했다고 해야죠. 네, 결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50%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것도 좀 떨어졌습니다. 예. 4월 초에 6, 7일 ARS 조사할 때는 54.7이었거든요. 이번에 48.7. 지금 대구가 JTBC 조사도 그런데 JTBC도 1% 차이로 추경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아마 선거 참패를 예상하니까 대구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심이 모인 것 같고 이렇게 표심이 모이면 민주당 쪽도 모이거든요. 이쪽이 모이고 저쪽이 모이고 이제 결집이 시작됐다. 결집이 시작됐고 사실 대구는 김부겸 개인기로 돌파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민주당 세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선거판에 이제 까치밥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늦가을에 까치를 위해서 감을 하나 정도 남겨두자는. 까치밥은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이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PK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구까지 까치밥을 남겨. 선멸하면 어떡하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념 투표로 가면 당연히 그 추경화 유리할 것 같고 이익 투표로 가냐 마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익 투표로 가면 대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니 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찍어야 하거든요. 김부겸 후보를.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는 다 의미가 없고 지금 시작됐다 레이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좋다고. 이익 투표냐 이념 투표냐 이렇게 아예 선명하게 유권자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도가 블랙아웃 바로 직전에 나타났으면 김부겸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이제 접종 효과처럼 굉장히 긴장시키게 하는 뭉칠 수 효과가 있는. 있을 겁니다. 민주당 캠프. 민주당 캠프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크게 벌어지면은 이뤄내거든요. 작용과 반작용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조사 때는 또 진보층이 좀 뭉칠 가능성이 있고. 저도 역대 선거 중에서 민주당이 대구 선거를 이렇게 관심 가진 건 처음 아닙니까? 전국에 처음이죠. 자, 그래서 가상 대결 봅시다. 저희도 0.4% 차이로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JTBC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딱 붙어 있다. 거의 유사하고 딱 붙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뭐 누가 이겼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데, 자, 적극 투표청에서 보면은 또 0.8% 이깁니다. 적극 투표청도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남성층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층들은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층에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이 일반 투표에서도 딱 붙어 있고 적극 투표에서 딱 붙어 있어요. 1%가 안 되는 차이로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적극 투표에서 0.8% 이기고 일반에서 0.4% 지니까 누가 이겼다고 졌다고 할 수 없죠, 지금. 그럼 이건 오차범위네. 이건 다 오차범위 내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고. 그 정진석 그 전 비서장이 이제 공천 반납을 했지. 아니 공천이 아니라 자기 출마 안 한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딸린 거지, 그냥. 그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지. 이 재판 받고 있는 이 추경호는 왜 가만히 놔두고 본인만 윤어게인으로 날리지? 본인은 윤어게인에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충청의 맹주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태훈과 이제 당동혁이 우리가 충청이야. 거의 한 10달간. 왜 공속으로 놔두는지 모르겠어. 왜 공속으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김태훈 의원에게. 아니 그래서 잠깐 제가 먼저 말을 끝내면 제가 그래서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공보실에 왜 이걸 갖다가 중요한 자리를 법까지 바꿔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공석으로 놔둬서 수원지검 검사 4명도 지금 한 20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못하지. 감찰관이 없으니까 왜 이걸 안 뽑냐 했더니 인사상의 문제라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 놈의 이게 무슨 인사상의 문제야. 누굴 뽑느냐고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뽑느냐 10달 동안에. 이걸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약간 모집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3월에 국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삼았거든요. 김용민 의원이랑 박은정 의원이랑 계속 이 중요한 자리를 법까지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이걸 뽑으라고 했는데 왜 안 뽑고 있냐 지금. 그랬더니 3월에 한번 공모 절차는 했었어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뽑혔느냐. 그것도 인사상의 문제라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벌써 2달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뽑았다는 얘기거든. 정성호 장관은 국회 나와서 법사위 나와서 감찰관 공모는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모 절차를 밟게 돼 있어. 그래서 빨리 공모해달라고 하는데 상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 내가 상부가 어디겠느냐. 상부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어쨌든 누구를 감찰관으로 보낼지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저걸 갖다 막는다기보다는 제가 막고 있다고까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안 뽑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김찬희 의원한테 의견 한번 여쭤보죠. 곤란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곤란하신 것을 어떻게 답변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몰랐어요.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내가 정성호 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 되시기 전에 이거 한번 그러면 의장이죠 의장. 왜 이러십니까? 의장 되시기 전에 의장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얼마 안 남았어. 권리당 투표는 오늘 하고요. 그 전에 다시 뵙지 못할 테니까 그 의장 되면 또 안 나오신단 말이야. 보통 나오더라도 안 나와. 국민과 소통이 필요한 현안이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전설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안 나와요. 2위잖아요, 2위. 자, 그래가지고 요 대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난 그래도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 궁금해. 왜 그 자리를 10달 동안 지금 공석을 놔두고 있는 건지 법까지 바꿔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국민들이 부여했는데 왜 그걸 애써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어 스스로.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우리 홍상현 기자님 하나 꽂히면 계속해요. 그렇지.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지. 나 물고 들어오려고 계속 이거. 박강용 검사 징계 못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격 조건 없어. 없어. 맞추면 되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홍상현 기자님은 주말마다 노래하고 이빨 닦을 때 밖에 나가서 닦는다. 사람들 손 흔들면서. 영상이야. 그 은근 중독성 있어. 여기 영상 없나? 연예인병 걸렸어. 우리 저기 그 베란다거든요. 근데 이빨을 닦을 때 꼭 베란다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요. 아니 또 사람들이 그거 원해. 아니 틀림없이 찍어둔 거 있을 텐데. 없어요 영상? 어제 류민이가 찍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찍냐 그러니까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류민이가 노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다고. 나온다 이랬는데. 영상이 있는데 분명 찍어놨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 정진석 전 윤석열 비서실장은 공천이 안 됐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백의 종군하겠다고 포스팅했습니다.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고 공천을 안 준 거죠. 제가 어제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맞추셨습니다. 이걸 이제 윤호개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랬다는 분석도 있던데 윤호개인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공천을 줬어요. 네. 추경호, 이진숙처럼. 이거는 윤호개인하고 무관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청 5선에 충청의 맹주예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는 그 이웃 동네에서 재선하고 도지사한 인사. 이제 자신이 맹주다. 이렇게 할 법한 인사이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김태흠 지사가 단체장 가면서 그 빈자리를 줘서 보궐로 의원되고 지금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충청 맹주 자리를 놓고 올드보이와 네. 김태원 플러스 장동혁이 힘겨루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현 당대표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공천 배제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한 것이다. 네. 딩동댕. 딩동댕. 자,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전 의원 요청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영근 전 의원 아세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명한 공안검사 네. 출신입니다.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는 공포의 이름이었고 네. 고무독재 정권 시절에 어둠의 이름이었는데